제 주제는 그 appropriate 스마트 팩토리라는 내용이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팩토리는 물론 사람 중심의 팩토리도 있고 설비 중심의 팩토리도 있는데 주로 설비 중심의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모바일용 패널을 만드는 부품 회사고요. 마침 제가 이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에서 폴더블 폰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폴더블 폰을 갖고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안에 있는 패널을 만드는 회사고 이 패널은 진작부터 구부러졌습니다. 예, 폴더블 폰 때문에 구부러진 건 아니고 진작부터 구부러졌었고요. 가끔 저희 딸애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깨지면 아빠가 만든 패널이 깨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 플렉서블 패널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커버 글래스가 깨진 거고요. 다음 하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에서 사실 한 3년 전서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많이 그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팩토리는 크게 그러니까 팹 공정과 모듈 공정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팹 공정은 이 스크린에 한 3분의 1만한 크기의 패널이 들어가는 공정을 진행하는 공정이고요. 상당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큰 설비들로 이루어진 공정입니다. 뒤에 모듈 공정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폴더블 폰에 그런 조그마한 사이즈의 패널들이 만들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설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팹과 모듈이라는 생산 공정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팹을 구성하는 요소는 설비는 공정 설비, 검사 설비, 그다음에 반송 설비. 물론 그 설비 엔지니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일부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팹에서 발생하는 각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수율을 그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죠. 똑같이 모듈에도 설비, 작업자,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환경 안전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환경 안전에도 이런 설비들이 생산 설비들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 퍼실리티 설비가 있고 또 설비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MES 분야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데이터도 있고요. 또 네트워크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의 스마트 팩토리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만의 생산 노하우를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팩토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장치 산업을 하는 회사는 특히 설비와 밑에 있는 시스템이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팹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팹에는 이 스크린의 3분의 1만한 사이즈의 글래스가 움직입니다. 저 사람의 키와 설비의 키를 제가 계략적으로 맞춘다고 맞춘 겁니다. 예. 상당히 크죠? 이런 겁니다. 높으신 분이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스플레이는 특히 팹의 경우엔 저렇게 큰 설비에 글래스를 집어넣는데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지금처럼
아주 스마트하진 않았지만 자동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1993년서부터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가 수준은 낮지만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장치 산업에서 설비 역할은 지금 앞서서 많은 그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설비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단순히 나는 공정만 잘하면 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설비가 많은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해야 됩니다. 또 내 설비 상태를 초단위, 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그 다량의 데이터를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하신 요즘은 뭐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희도 뭐 몇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몇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는 거의 다 이 설비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설비가 아까 그 SK의 우리 이한주 담당님이 설명하신 그 EUV 설비처럼 몇 천억까지 가진 않지만 저희도 몇백억 가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설비들을 사실은 잘 운영을 해서 제조업의 키 중에 하나는 설비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의미는 저희가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얘기도 하고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능 가동률입니다. 성능 가동률은 이 고가의 설비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설비가 쉬지 않고 뭔가를 하게 하려면 그거를 사람이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규모도 크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MES입니다. 이 MES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1993년서부터 디스플레이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이런 MES는 만들어져 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9개의 서 모듈로 되어 있는 MES가 저희 디스플레이 고객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MES는 라인별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을 어느 라인이든 새로운 라인에는 저 플랫폼을 깔면 기본적인 기능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삼성 다니니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35평을 사는데 35평에 기본적인 구조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빌트인 냉장고, 비데까지 포함돼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MES 플랫폼 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설비가 붙으면 그 설비는 저희와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아까 약속한 정보들을 MES로 올리면 MES가 바로 그 설비를 기존에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어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팩토리는 상당히 자동화가 잘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야 우리도 상당히 잘 돼 있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술 좀 마시면 우리는 불 끄고 생산해.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어주셔. 근데 불 끄고 생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작업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설비는 메인터넌스를 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 끄고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MES를 저희는 저희 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한 3,000개의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3,000개의 어플리케이션은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의 변경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 두 가지의 키 서크세스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비 효율을 향상하는 거고요. 설비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선 계획 수립서부터
어느 라인에 투입할 건지, 그 투입되는 라인에는 설비의 캐파가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물량을 넣어야 될 건지, 어느 제품을 넣어야 될 건지, 또는 각 공정마다 이 공정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어떤 반송 장치를 통해서 어느 설비에 투입할 건지를 정해주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고가의 설비들을 고장나지 않게 사전에 예지 보존하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건강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고장나기 전에 PM 해주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키 석세스 팩터는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만약에 1000장의 글래스를 만든다고 봤을 때 천장의 글래스가 100개의 설비에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100개의 설비가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을 하고 있고 천장의 글래스가 뭐 100공정을 지나서 나왔는데 분량이 하나도 없으면 저희는 수율이 100%가 되는 거죠. 성능 가동률이 100%가 되고 수율이 100%가 되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더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설비의 텍트를 줄일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성능 가동률의 100에 수율이 100%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수율 향상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이 수율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설비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초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휴대폰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 휴대폰은 저희가 납품한 패널을 가지고 이 경우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납품한 패널에 얼룩이나 스팟이 생겼으면 불량이죠. 그러면 그 얼룩이나 스팟을 유발한 공정이 어디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 공정을 빨리 찾아서 그런 불량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면 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율 관련된 엔지니어들, 공정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불량이 생기면 문제인지 하고요. 얼룩 불량이 생겼네. 그러면 그 얼룩 불량이 생긴 현상은 어떤 거지? 패널의 위쪽, 아래쪽, 가운데 현상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 얼룩 불량을 만든 공정이 어디지? 그것을 원인 분석합니다. 그 원인 분석은 본인이 그동안 학습했던, 경험했던 곳의 데이터를 끌어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짓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하는 내용을 알고리즘에 담아서 수율 자동 이상 감지 및 원인 분석 시스템을 2011년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막대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불량이 생겼을 때 불량의 원인을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다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찾아낸 불량 원인의 정확도입니다. 제가 숫자를 일부 넣었었는데 검열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많이 얘기가 되는 기존의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팹 얘기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에는 팹 공정과 모듈 공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 회사 생활의 3분의 2는 팹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듈 쪽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팹만 하는 사람한테 왜 모듈 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 팹 할 때는 모듈을 쉽게 봤기 때문에 모듈을 봤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이 2010년도 삼성 디스플레이 소형 모듈 라인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에 의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렇다고 뭐 100%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설비와 사람이 복합돼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소형 생산 라인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부터죠. 그러면 모듈도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키 팩터인 설비와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웹 설비는 상당히 고가의 설비고 설비 자체가 되게 로버스트하고 또 데이터를 투명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MES 관점에서는 핸들링이 상당히 쉬웠는데 모듈은 웹 설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 설비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듈 라인도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모듈 설비에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웹용 MES와 기본적인 플랫폼은 유사한 거의 동일한 모듈형 MES가 만들어지고요. 모듈형 MES와 웹용 MES의 차이는 그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차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모듈 라인도 수작업 업무, 그 다음에 수작업 설비 투입, 이 제품이 지나갔던 이력을 트래킹하는 트래킹, 그 다음에 FDC라는 건 뭐 폴트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설비의 이상을 감지하는 기능, 검사 자동화, 실시간 불량 제어, 빅데이터 분석까지 2019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웹용 MES와 지금 설명드린 모듈용 MES는 연락을 주셔서 저희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듈형 그 스마트 팩토리 MES를 만들면서 느낀 건 저도 많은 저희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에도 가봅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빨리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상은 그 비즈니스가 설비 중심이라면 그 설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품의 트래킹입니다. 저 제품의 트래킹이 사실 장치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첫 단계고요. 저거를 안 하곤 위에 레벨 2, 레벨 3, 4, 5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관계된 부품사에 가보면 제일 먼저 전산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산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설비에서 데이터가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전산실은 자체로 가지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가능하죠. 근데 의외로 아직 저렇게 생산하는 제품에 트래킹이 안 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제품 트래킹을 하려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거를 왜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 단계를 건너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이 입력해 줘야 되고요. 오늘 내가 생산한 양 사람 입력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력한 시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설비 상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1부터 5까지 정의를 했고요. 이 1부터 5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경험치로 정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공감들이 형성하셔야 되고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당연히 데이터는 발생이 될 거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치 산업은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하고 수율 향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2010년도의 생산 방식의 한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오른쪽이고 저한테 여기 왼쪽이죠. 왼쪽은 현재 모습의 생산 라인입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저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라인을 보시면 상당히 저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 작업하시는 분이 내가 조립하는 패널과 부착하는 부품을 바코드를 읽으실 수도 있고 안 읽으실 수도 있어요. 읽으시면 그나마 난 거고요. 안 읽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 작업은 사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업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걸 남겨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뭐 간이 설비라고 치시고 그 설비에 판넬을 올리는 작업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판넬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도 사람이 하죠. 온라인을 사람 눈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착할 때 누르기의 강도는 그 사람이 힘쓰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제품을 읽었으면 제품 정도는 남겠죠. 데이터가 발생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로봇에 의해서 제품을 피킹을 해서 놓죠.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의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를 비전이나 뭐 MCR 같은 걸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를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이 설비에는 초단위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사람이 눌렀을 때 그 압력은 센서 값에 의해서 초단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량이 생기면 저 압력이 기인성이 될 수도 있으면 그 압력의 스펙 값을 정하고 그 스펙을 벗어나면 이 설비는 인터락을 걸겠죠. 또한 아까 사람의 눈으로 온라인했던 것을 비전에 의해서 온라인하고 해당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기 있는 작업자는 대체를 했지만 이렇게 로봇이 늘면 저 로봇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갔는데 작업자가 인건비가 더 쌀까요? 저 로봇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쌀까요? 이런 얘기하면 저희 회사도 후보신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저희 모듈 라인의 자동 반송 장치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라인 안에 반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반송을 로봇이 하게 돼 있죠. 저희는 지금 AGV를 쓰고 있는데 여기도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죠. 보시면 첫 번째 자동 반송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투입만, 첫 공정만 자동 반송을 할까? 그나마 쉽죠. 근데 설비 간에 자동 반송을 하겠다. 근데 그 설비가 인라인이 아니고 아까 뭐 셀 방식이라고도 어떤 분 표현하시던데, 그렇다면 갈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반송 장치가 그 패널을 들어서 설비에 로딩을 하려면 로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설비는 내가 그 제품을 받았다라는 정보를 MS로 올려줘야 됩니다. 또한 그런 갈 수 있는 그 라우트를 최적의 스케줄링과 디스패칭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죠. 이거는 그나마 약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만의 SOP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룰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대처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업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무인 라인에
최고의 뭐 로봇을 쓰고 생산 라인을 만들었는데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없어서 회사가 경영 실적이 안 좋다면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 베이스 오퍼레이션을 하지만 초격차 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진짜 스마트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현장에서 많은 아까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뭐 OT, IT 구분을 하시는데 IT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의 설비 효율 향상과 수요 향상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어플리케이션을 놓고 그것이 운영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 3,0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밥을 먹지 않는, 잠을 자지 않는 3,000명의 어플리케이션이 24시간 360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능이 현재는 IQ 100일지 110일지 모르지만 계속 기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게 되면 한 가지 보장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건 저희가 수율 향상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년 왼쪽에 있는 반은 그 년도 그 분기에 적용한 알고리즘 건수입니다. 뭐 17년 1Q에 저만큼의 기능이 적용이 됐고 2Q, 3Q 되죠. 오른쪽에 있는 반은 그게 누적되는 겁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은 고급 엔지니어가 회사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10년 차 엔지니어와 1년 차 엔지니어 간에는 기술적인 산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3,000명의 어플리케이션은 저렇게 누적된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품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크게 출렁이지 않고 기본적인 효율과 수율을 내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많은 현장의 개선점들이 변경점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런 어플리케이션에 결국에는 우리의 코딩으로 녹아서 그게 지적 계산이 되고 그게 전수가 되게 그렇게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까 하다가 많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각을 제목처럼 진짜 최고가 아닌 최적의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제가 처음 발표라서 조금 두서가 없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디스플레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의 이력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설명드려서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